당뇨는 그냥 혈당의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질병은 다르지만 그 아래의 생물학적인 환경은 같은 것은 아닐까? 병의 밑바탕은 꽤 겹칩니다. 인슐린이 높아지면 이것이 결국 만성염증과 연결되면 몸의 여러 장기에서 고장이 날 수 있습니다. 우리 뇌도 인슐린을 쓰죠. 치매도. 50대 이후 노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건강까지 무너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50대가 되니까 몸이 갑자기 달라졌어요. 이 질문을 다시 정리하면 몸이 어느 날 갑자기 늙는 게 아니라 어떠한 변곡점을 지나면서 회복이 잘 안 되고 잔불이 켜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노화라는 게 매년 조금씩 직선으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시점에 확 변하는 구간이 있다는 연구가 나왔습니다. 2024년 스탠포드 대학교 연구팀이 108명을 대상으로 최대 6.8년 정도 추적하면서 여러 가지 단백질, 대사체, 미생물 등 다중 오믹스라는 것을 분석을 했더니 생체의 지표가 크게 변하는 두 번의 피크가 관찰됐습니다. 대략 44세하고 60세 전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44세 전후에는 심혈관계 그리고 지방과 알코올의 대사의 변화가 두드러졌고 60세 전후에는 면역과 신장 이쪽이 많이 변했고 또한 탄수화물의 대사 쪽의 변화가 눈에 띄었습니다. 즉 50대는 44세 변곡점이 후반부일 뿐 아니라 60세 변곡점의 입구에 걸릴 수 있는 구간이라서 몸이 체감상 더 빠르게 무너진다고 느끼기 쉬운 겁니다. 이때 제 시각, 즉 줄기세포의 관점에서 보면 핵심은 만성염증이 깔려 있으면 회복과 재생을 담당하는 줄기세포가 정비를 한다기보다는 뭔가 불을 끄는 거, 진화의 에너지를 다 쓰다가 빨리 소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후에 회복력의 저하가 체감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2023년 노화의 12개의 특징을, 영어로는 홀마크라고 되어 있는데 12개의 특징을 아주 간단하게 묶으면 우리 몸은 매일 손상을 받죠. 유전체도 그렇고 단백질도 그렇고 미토콘드리아 매일매일 손상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젊었을 때는 어떤 방어가 되고 수선이 되죠. 그래서 이게 버텨지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 면역과 염증 환경 때문에 상시 알람이 울리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이제 염증 노화, 상시 경보 상태로 바뀌고 시간이 지나면 경보 상태가 조직을 지치게 만듭니다. 동시에 줄기세포가 지나치게 그 재생력이 발휘되지 못하고 떨어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가장 유지하고 있는 조직의 향상성의 밸런스가 깨지면서 이런 노화의 표현형이 본격화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해하는 노화는 결국에는 상처가 잘 안 낫고 재생이 저하된다는 거죠. 그리고 몸이 계속 뻐근하고 그리고 회복이 느린 상태로 체감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노화의 홀마크 12개의 기둥과 같은 특징은 그 체감의 뿌리를 줄기세포와 면역과 염증의 그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 만성염증과 줄기세포 고갈은 노화의 핵심 축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암이나 치매, 당뇨 같은 병들이 결국 노화와 연결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노화를 막는 게 제일 중요한 걸까요? 암, 치매, 당뇨는 서로 다른 병이죠. 다른 병처럼 보이는데 그 배경에는 공통된 노화의 토양이 있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암은 뭔가 유전자의 돌연변이 때문에 생기는 거고 이 치매라는 거는 뇌가 퇴행돼서 생기는 것이고 당뇨는 그냥 혈당의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전혀 다른 병처럼 보이죠. 그리고 실제로 치료받는 진료 과목도 다 다르고 치료법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저희 책에서도 그렇고 저는 이렇게 질문을 다시 바꿔봅니다. 겉으로 드러난 질병은 다르지만 그 아래의 생물학적인 환경은 같은 것은 아닐까? 결론부터 말하면 병의 이름은 달라도 위에서 내려오는 상류 아니면 밑바탕은 꽤 겹칩니다. 오늘 이 질문은 딱 3개의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슐린 저항성, 즉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말을 잘 안 듣는 상태. 두 번째는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인슐린이 많이 나오는 거. 그리고 인슐린과 함께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IGF-1이 계속해서 많이 나오게 되죠. 그럼 이제 계속해서 뭔가 그 성장하라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만성염증입니다. 조용한 불씨가 계속해서 불타오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 3가지 조합이 왜 암, 당뇨, 치매를 한 프레임에 올려놓고 보느냐?
한번 봅시다. 이 암, 당뇨, 치매는 서로 다른 병이지만 인슐린이 높아지고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인슐린이 높아지면 이러한 인슐린과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가 많이 나오게 되고 이것이 결국 만성염증과 연결되면 몸의 여러 장기에서 서로 다른 이름이지만 다른 병의 이름이지만 고장이 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당뇨는 연료의 처리의 고장이고 그다음에 암이라는 것은 성장 신호 그리고 만성염증 환경과 연관이 돼 있고 치매라는 것은 뇌에서도 인슐린 신호를 받거든요. 뇌 인슐린 신호, 혈관, 염증 문제와 당뇨의 연관 위험이 증가됩니다. 결국에는 혈당은 숫자지만 인슐린과 염증은 몸의 분위기고요. 그 분위기가 오래가면 병의 이름이 달라질 뿐 방향은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당뇨라는 것은 연료 시스템의 고장인데 특히 2형 당뇨죠.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혈당만 높은 병이 아니라 더 본질적으로는 연료, 여기서 포도당이죠. 포도당을 처리하는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당이 들어오니까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린 상태죠. 그래서 초기에 흔히 벌어지는 일이 뭐냐? 혈당을 잡기 위해서 몸이 인슐린을 계속 마셔서 많이 뿜어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인슐린 저항성 그리고 고인슐린 혈증 이것이 자주 동반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암이라는 것은 인슐린과 IGF-1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많이 나오게 되고 이것은 세포 입장에서는 성장의 버튼이 눌려진 거예요. 그러면 인슐린과 IGF-1이 많이 떠다니면 암세포 입장에서도 보면 성장에 뭔가 보너스가 생기는 셈이에요. 그래서 리뷰 논문들에서 많이 얘기하는 건데 인슐린 저항성으로 해서 고인슐린 상태가 되면 이게 인슐린과 IGF-1 축을 자극하고 이것이 종양의 성장과 연관된다는 내용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즉 인슐린과 IGF-1은 원래는 성장과 합성을 돕는 호르몬인데 이게 만성적으로 높아지게 되면은 일부 상황 쪽에서는 세포 증식 쪽으로 신호가 유리해지고 정상 세포의 성장에 쓰이던 버튼이 어떤 조건에서는 종양 세포의 성장에 이용될 수 있다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도 두 번째 공범이 등장합니다. 암에서 두 번째 공범은 바로 만성염증입니다. 즉 만성염증이 깔리게 되면 암이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즉 여러 가지 당뇨 같은 대사증후군, 비만, 고혈당이 깔려있는 몸은 종종 만성의 저등급 염증 상태를 같이 갖고 가는데 이런 상태가 바로 암 발생과 진행에 연결될 수 있다는 설명은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나옵니다. 그래서 최근 리뷰에서는 이 대사증후군의 구성 요소가 면역 이상과 같은 경로로 암과 연결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치매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치매도 우리 뇌도 인슐린을 쓰죠. 그래서 뇌의 연료 신호가 흔들리면 기억이 흔들립니다.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서 깜짝 놀라실 수 있는데요. 뇌가 인슐린과 무관한 기관이 아닙니다. 뇌에서도 인슐린 신호는 여러 가지 신경의 보호, 그 다음에 시냅스, 기억 회로의 기능, 에너지 이용 같은 것들로 연결됩니다. 한 어떤 리뷰에서는 인슐린 저항성이 고인슐린 혈증 그리고 손상된 인슐린 신호 전달로 인지 기능 저하를 촉진할 수 있으며 특히 알츠하이머 환자에서 뇌나 뇌 척수액에서 인슐린은 낮고 혈장의 인슐린은 높게 관찰되는 패턴이 언급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당뇨가 있으면 치매가 진짜 맞나요? 여러 가지 전향적인 관찰 연구들을 보아서 분석한 메타 분석에서 보면 당뇨가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치매가 생길 확률은 상대적인 비율이 1.73배 그리고 알츠하이머 병의 그 상대적인 위험도는 1.56배 그리고 혈관성 치매 위험은 2.27배로 높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당뇨가 치매를 100% 맞는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당뇨가 있으면 그 배경의 인슐린 저항성과 혈관 염증 문제 때문에 치매의 위험을 유의하게 올릴 수 있다는 가장 연관된 신호로 받아들이는 게 정확합니다. 그리고 알츠하이머의 별명 같은 게 있죠. 알츠하이머 병을 제3형 당뇨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종합을 해보면 이 연결고리는 예방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병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보면 이 인슐린 저항성과 염증을 잘 관리하면 이 여러 가지 병의 위험성을 같이 낮출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병의 이름이 결국에 다 다르지만 우리 몸에서는 인슐린의 문제, 만성염증의 문제, 그리고 이 회복 시스템, 줄기세포의 저하가 함께 움직일 때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제가 많이 쓰는 비유인데요. 우리 몸속에 염증이 있으면 불씨가 이렇게 날아다닙니다. 불씨가 날아다니다가 어느 장기에 자리를 잡느냐에 따라서 병의 이름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피로해지고 피곤이 회복이 안 되는데 이것도 노화와 관련이 있나요?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시죠. 건강검진을 했는데 정상이에요. 그리고 큰 병도 없어요. 근데 내가 느끼는 거는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예전보다 좀 쉽게 지치고 운동하는데 회복도 잘 안 되고 뭐 감기 한번 걸리면 오래 가고 뭐 이유 없이 의욕도 안 생기고 무기력합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보통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노화의 어떠한 생물학적 변화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질병 이전 단계에서 가장 흔히 느끼는 노화 체감 신호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서 저는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우리 몸속의 발전소 아니면 충전소라고 할 수 있는 미토콘드리아의 효율이 떨어지는 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몸속에 계속해서 잔불, 만성염증, 그리고 그로 인한 염증 노화의 배경, 이게 깔려 있다는 것 때문에 이게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 몸속의 발전소 또는 충전소인 미토콘드리아가 지치게 되면 ATP라는 배터리 충전이 덜 되고, 그러면 이 에너지 배터리 충전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같은 일을 해도 더 피곤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피곤하면 운동도 못하게 되고, 운동이 줄면 근육도 줄고, 근육이 줄면 또한 대사 효율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럼 또 다시 피곤해지죠.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 염증까지 얹혀지면 회복이 더 느려지는 거예요. 여기서 줄기세포의 고갈이 왜 중요하냐면, 줄기세포가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줄기세포의 능력이 떨어지는데, 결국에는 회복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뭔가 조직을 수리하고 재생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 중심에 줄기세포가 있죠. 근데 이것은 피로와 회복에 지연되는 것은 단순히 기분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줄기세포로 인한 수리하는 그런 뭔가 시스템이 예전만큼 못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간단히 체크해 볼 수 있는 게, 예전에는 하루 쉬면 회복되는데 요즘엔 2, 3일 간다, 또는 뭔가 상처나 피부 트러블이나 이런 거 회복이 느리다, 운동하면 옛날엔 상쾌했는데 요새는 더 지친다, 그다음에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다, 이런 것들이 겹친다면 이 나이 탓만 하기 전에 여러 가지 혈액, 염증, 수면, 식습관부터 점검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단순히 나이가 드는 과정인지 아니면 노쇠 단계에 들어선 상태인지 구분할 방법이 있나요? 네, 좋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진짜 실전인데요. 노화와 노쇠는 다릅니다. 노쇠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는 frailty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아주 간단하게 말한다면 뭔가 내가 어떤 스트레스에 대한 그 기능의 예비력, 버퍼, 이 능력이 줄어든 상태예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 프레일티가 오기 전이라면 이거에 그 뭔가 내 충분한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회복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프레일티가 오게 되면 이제 회복되는 그런 예비력이 줄어든 상태죠. 그래서 이제 감기에도 확 무너지고, 한 번 넘어지면 회복도 오래된 근육이 급강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국제적으로 쓰이는 것이 프리드의 노쇠의 그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엔 5가지가 있는데, 5가지가 내가 살 빼려고 하지도 않는데 체중이 감소되는 거, 뭔가 기력이 저하되는 거, 그 다음에 근력, 특히 이 쥐는 힘이 떨어지는 거, 그다음에 걷는 속도가 떨어지는 거, 그 다음에 신체 활동량이 감소되는 거, 이 5가지 중에서 3개 이상이면 노쇠라고 봤어요. 그리고 1개에서 2개면 전 노쇠, 프리프레일이라고 봅니다. 근데 참고로 보면 우리나라 데이터인데 남성들에 비해서 여성의 노쇠 유병률이 훨씬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 한국 노인 노쇠 코호트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1469명을 분석했는데 70세에서 84세에서 여성의 경우에는 노쇠 유병률이 14.2%였고요. 그 다음에 남성이 7.1%였으니까 여성분들이 남성에 비해서 2배 높은 수치를 보였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성 같은 경우에는 폐경으로 인한 호르몬 변화와 골밀도 감소, 그리고 남성에 비해서 적은 신체 활동 등이 그런 영향을 미치면서 더 노쇠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K-프레일이라고 하는 좋은 선별 도구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약자를 따서 F, 그런 건 fatigue, 피로죠. 그 다음에 R은 resistance, 계단 같은 거. 그 다음에 A는 ambulation, 보행. 그 다음에 I는 illness, 질환. 그 다음에 L은 loss of weight, 그러니까 체중 감소. 이 5가지 문항이에요. 그래서 0점이면 당연히 건강하고, 1에서 2점이면 전노쇠고, 3점 이상이면 노쇠로. 요거는 되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되게 3분 이내로 측정 가능하다고 보고돼 있어요. 피로는 어떤 걸 보냐면, 기운이 없다. 그다음에 계단은 이제 계단 오르기가 힘들다. 그 다음에 보행은 걷는 능력이 줄었다, 멀리 걷기 어렵다. 그 다음에 I는 만성질환이 여러 개 있다.
그 다음에 체중은 의도치 않게 살을 빼려고 하지 않는데 체중이 쭉쭉 빠진다.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거를 집에서 간단하게 테스트 해볼 수 있어요. 세 가지를 테스트 해볼 수 있는데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5번 해보는 거. 이건 하체 기능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짧은 거리 한 4m 정도를 빨리 걸어볼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걸 한번 보고 그 다음에 한 발로 서는 거. 이런 것들을 해보면 이제 균형 잡는 거, 낙상의 위험을 체크해 볼 수 있죠. 이게 정식 진단은 아니지만 노쇠 전 단계를 빨리 잡아내는 힌트로 쉽게 이해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전 노쇠라고 해서 이게 나는 끝났네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것은 내가 건강한 그 그래프로 갈 것이냐 아니면 노쇠의 길을 갈 것이냐 하는 마지막 환승역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부터 염증을 낮추고 줄기세포가 회복할 환경을 만들면 이렇게 떨어지는 그래프에서 건강하게 유지될 궤도로 갈 수 있을 가능성이 여기서부터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포 속 미토콘드리아가 망가지면 노화가 빨라진다고 하는데 우리 몸에서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나요? 미토콘드리아라고 하시니까 이제 되게 어렵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미토콘드리아를 저는 진화에서 볼 때 미토콘드리아가 생겼다는 것은 원시적인 원핵세포에서 진핵세포로 바뀌었고요. 이럼으로써 에너지가 획기적으로 변하게 됐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원시적인 그 세균에서 고등 생명체로 가는 진화의 길을 연 대전환, 우주의 빅뱅과 같은 대전환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미토콘드리아라는 거는 이제 가장 중요한 원료가 일단 포도당이죠. 여러 가지 지방산이나 다른 것도 쓰는데 포도당을 다양한 연료를 통합해서 ATP라고 하는 배터리를 만듭니다. 근데 이 미토콘드리아라는 거는 미토콘드리아가 기능이 떨어지거나 뭔가 얘네들도 품질 관리해야 되거든요. 이 품질 관리를 잘 못하게 되면은 활성산소가 막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미토콘드리아의 DNA가 막 혈액으로 나오게 되면 이것이 바로 염증 경로를 확 자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와 기능 저하로 인한 염증의 연결은 노화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축이고 여러 가지 홀마크, 여러 가지 그 노화의 12가지 특징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네트워크 중에 하나입니다. 즉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저하는 노화를 가속시키는 핵심 축이며 뭐 그냥 단순히 기운이 없다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전신에 연쇄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다시 말해서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몸 속에서 세포 속의 화력 발전소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 충전소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우리가 먹은 원료가 이 탄수화물, 지방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ATP로 바뀌게 되고 그 에너지가 바로 그 심장, 면역세포가 돌아가는 거죠. 근데 요즘 노화 연구에서는 이제 이 에너지 충전소뿐만 아니라 염증이라든지 산화 스트레스와 대사 조절이 커브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저하가 되게 되면 만성 염증과 노화의 질병과 연관된다는 리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노화가 진행되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점점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발전소가 고장나게 되면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인슐린 저항성과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저하가 서로 맞물리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원료를 제대로 못 해오니까 찌꺼기가 쌓이고 그 찌꺼기가 다시 인슐린성을 망가뜨리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 결과는 단순 피로가 아니라 전신적인 기능 저하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여러 가지 원료를 잘 태우지 못하면 지방산이 세포 안에 쌓이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약간의 독성을 가진 찌꺼기처럼 돼서 인슐린의 신호를 망치게 됩니다. 인슐린은 또 왜 중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원료가 포도당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반응하는 호르몬인 인슐린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근육 같은 경우에는 근육은 원래 포도당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조직 중에 하나인데 이게 약해져서 근육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잘 못 쓰게 되면 그 여파로 근육이 포도당을 흡수하지 못하게 되고 그럼 혈당이 잘 안 떨어지게 되는 거죠. 혈당이 씩씩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살이 찌고 안 찌고를 떠나서 몸이 탄수화물을 처리하는 체력, 혈당을 처리하는 그런 뭔가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게 간인데 간에 지방이 쌓이게 되면 대사 증후군의 그 뭔가 불이 켜지는 거죠. 그래서 간에서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간에 지방이 쌓이고 그 다음에 특히 지방이나 당 같은 영양소를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대사 증후군, 지방간, 중성지방이 높아지는 거, 혈당이 높아지는 걸로 쭉쭉 더 악순환이 더 심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췌장의 베타세포, 인슐린을 분비하는 베타세포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이것들이
혈관들이 약간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약간 굳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되돌릴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굳어지게 되면 이제 건널 수 없는 다리를 건너게 됩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생각보다는 여러 가지 훈련에 반응을 잘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유산소 운동이나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 그 근육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의 개수와 밀도와 그다음에 품질이 좋아지게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칼로리를 줄여줘야 돼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도 워라벨이 있거든요. 쉬어야 됩니다. 얘네도 쉬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먹지 않고 칼로리를 줄여주거나 먹는 시간을 줄여주게 되면 얘네들의 과부하를 내려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식단 조절, 특히 정제 탄수화물이나 튀김이나 초가공 식품을 줄이게 되면 지방이나 당대사의 연료의 품질이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미토콘드리아가 살아나게 되면 결국에는 인슐린에 대한 감수성도 좋아지게 되고, 그러면 혈당도 잡히고 체지방도 좋아지고 피로도 개선되는, 이런 것이 한꺼번에 풀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마무리로 정리한다면 미토콘드리아가 망가지면 살이 찐다는 거, 이런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가 새게 되고 혈당이 흔들리고 회복이 느려지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노화가 악화됩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운동과 식사에서 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보면 일단 피로해진다는 게 가장 많아요. 그래서 조금만 움직여도 지치고, 운동하면 회복이 느리고, 오후가 되면 급격하게 기운이 빠지고, 그다음에 잠을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죠. 이것은 의지의 약화된 문제가 아니라 세포 단위에서 에너지 생산이 떨어진 것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이 활성산소가 증가되면 만성염증이 생기게 되고, 이것이 염증을 계속해서 만성염증을 키우게 되는 기폭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것으로 인해서 근육이 감소가 되고 체력이 저하되게 되는 이런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변화는 50대 이후에 두드러지며 노쇠로 가는 가장 중요한 경로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는 이제 여러 가지 대사의 기능 저하와 인슐린 저항성과 아까 악순환의 고리를 딱 형성한다고 했죠. 근데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이러한 그 연소 반응이 비효율적으로 되고,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복부 지방이 증가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암, 알츠하이머, 당뇨가 이것과 연관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저하는 이런 여러 가지 질병, 이 세 가지 이외의 여러 가지 질병의 공통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뇌 같은 경우에도 이제 뇌도 에너지 소비가 많죠. 몸무게 2%밖에 안 되지만 전체 에너지의 20% 사용합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떨어지면 뇌 기능이 저하되면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감소되고 우울감이 증가되고 인지 속도가 저하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알츠하이머병을 뇌의 대사 이상의 관점으로도 설명하죠. 그래서 이것이 왜 노화의 가속이냐? 노화는 그냥 단순히 시간이 흐르는 현상이 아니라 미토콘드리아가 망가져서 에너지가 감소되고 활성산소가 증가되고 염증이 증가되고 세포의 손상이 증가되고 복근능이 감소되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큰 병이 없어도 이미 세포 수준에서는 노화가 가속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단순한 그냥 세포 기관 중에 하나가 아니라 노화 속도를 결정하는 핵심 조절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화가 진행되고 있는지 혈액 검사로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신호가 있나요? 네, 세계의 수많은 과학자들, 의학자들이 딱 하나의 노화의 바이오마커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찾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지만 아직 딱 하나의 지표로 결론이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혈액 검사는 노화 여부를 마법같이 딱 찍어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 내 몸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데이터입니다. 특히 우리 그 스탠포드 네이처 에이징 연구에서 나와 있듯이 여러 가지 임상 검사 항목에서도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그래서 혈증 요소 질소 BUN, 그 다음에 혈당, 적혈구의 평균 적혈구 혈색소량, 적혈구의 그 분포폭, 이런 것들이 많이 그 나이 변화 곡선과 관계가 있다. 이런 것들이 그 논문에서 언급이 됐고요.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아래 세 가지를 기본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염증, 또 하나는 대사, 그다음에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약간 산화 스트레스 신호, 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염증을 보려면 뭘 볼 수 있나? 염증이라는 건 이제 잔불이 있냐, 내 몸에 잔불이 있냐 없냐 이걸 보는 건데, 이것은 고감도 CRP, 그다음에 적혈구 침강 속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염증성 사이토카인 레벨, 특히 인터루킨 6 같은 것들이 이제 염증을 보는 지표고요. 대사축을 본다면 이건 연료 처리가 제대로 되고 있나 이걸 보는 건데, 여기에는 공복혈당, 그 다음에 당화혈색소,
그다음에 중성지방과 HDL, LDL, 그리고 여러 가지 간 수치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다음에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간접적으로 반영하는 지표, 산화 스트레스의 신호로는 요산, 호모시스테인, 페리틴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노화라는 거는 어느 한 가지 수치로 딱 그 어느 시점에 그것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러 가지 혈액 환경의 패턴 변화를 읽어야 되고, 그래서 염증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건 아닌지,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는 건 아닌지, 근육 관련 지표가 떨어지는 건 아닌지, 회복 속도가 느려지고 있는지. 그래서 비록 병이 아직 비정상적인 단계가 아니더라도 노화가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어떤 그 단일 결과보다는 추세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정상 범위 안에서도 최적 구간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최근 1, 2년 동안의 변화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노화는 어느 날 갑자기 병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혈액 환경의 작은 변화로 먼저 시작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혈액 검사로 노화를 완전히 진단할 수 없지만 고감도 CRP, 공복 인슐린, 중성지방과 HDL의 비율, 중성구와 림프구의 비율, 호모시스테인 이런 것들을 잘 종합해 보면 노화의 방향성과 대사 염증 상태를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즉 노화를 시간이 아니라 혈액과 세포 환경의 변화로 보는 것이 정확한 포인트입니다. 50대 이후로 절대 하면 안 되는 운동도 있다는데 어떤 건가요? 50대 이후에는 허리를 과도하게 굽히는 운동들을 하면 사실 좀 무리가 할 수 있고요. 또 사실 제일 중요한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몸 상태에 따라서 틀려지는데 근육량을 이렇게 증가할 수 있는 운동들을 해주는 게 좋거든요. 근육량을 증가할 수 있는 운동들을 해줘야 되는데 내 몸을 잘 관리하신 분들은 50대가 되더라도 허리를 좀 굽히거나 무릎을 굽히거나 좀 많이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운동들도 하셔도 되는데, 대체적으로 활동량이 적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이 갑자기 깊게 앉거나 아니면 허리를 굽히거나 무릎을 많이 굽히거나 그러면은 분명히 이 무릎과 허리와 이 목과 이런 자세들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근육들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관절에 무리가 무조건 오게 되거든요. 특히 무릎, 허리.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몸 상태에 따라서 운동이 틀려지는 부분이 있고, 만약에 몸 상태가 굽히는 게 좀 힘드신 분들 대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뭐 엎드릴 때 데드리프트, 뭐 이 데드리프트 처음 하시는 분들, 활동량이 적으신 분들이 하면 허리에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하면 너무 좋은 운동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윗몸 일으키기. 윗몸 일으키기 같은 경우는 그냥 크런치를 하면 되는데 이거 근지구력 측정을 하기 위한 운동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모르고 복근 운동한다고 윗몸 일으키기 하는데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목과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뭐 수건을 이용해서 복부만 운동할 수 있는 크런치, 목에 부담을 적게 하면서 할 수 있는, 허리에 부담을 적게 할 수 있는 크런치 운동을 해주시는 게 사실은 정말 좋아요. 그리고 좀 이렇게 몸 상태가 좋으신 분들, 평범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데드리프트 운동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허리가 아치가 된 상태에서 정확하게 배워서 엎드리는 자세로 해주시는 게 등 전체를 운동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어깨도 펴지고 등도 펴지고 그리고 몸 전체가 뒤로 이렇게 쭉 펴질 수 있는 운동이 됩니다. 목도 허리도 이렇게 펴질 수 있는 운동이 되기 때문에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스쿼트는 정말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스쿼트를 처음 하실 때 힘드시다면 의자 잡고 스쿼트를 하시거나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스쿼트를 하시거나 벽에 기대서 하는 스쿼트를 처음 시작해갖고 내 몸을 최대한 이용해서 하체 근력을 키우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허리나 무릎 다 똑같은데요. 중력을 받고 운동을 해야지만 근육량이 좋아지거든요. 중력을 받지 않고 운동을 한다는 거는 근육량이 상승하기가, 근육의 텐션, 근육의 탄성력이 좋아진다는 게 어렵습니다. 또 중력을 받고 운동을 해야지 허리가 튼튼해진다는 건 내 몸의 중력을 계속 받게끔 운동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 부분은 또 특히 스쿼트 같은 경우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요. 또 무릎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수술하시거나 관절염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좀 제외하고 뭐 앉아서 하거나 누워서 하셔야 되겠지만, 좀 무릎에 부담이 되고 무릎이 약하신 분들은 스쿼트 같은 경우가 도움이 많이 된다. 왜냐하면 무릎에는 사실상 근육의 연부 조직이 이렇게 다 있지 않고 그냥 뼈하고 연골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수분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무릎을 좋게 만들거나 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거든요. 무릎을 좋게 만들고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건 무릎을 붙잡고 있는 근육들, 이 근육들이 무릎을 옆에서 이렇게 어시스트 해줘갖고 무릎이 편해지게끔 만들어줄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릎 앞 허벅지 대퇴사두근과 그 다음에 이 종아리 근육, 그리고 뒤 허벅지 햄스트링, 이 부분들이 강하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쿼트만한 것이 또 없어요. 스쿼트, 또 뭐 관절염이 있으시거나 무릎에 이제 수술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제 앉아서 하는 무릎 다리 들어 올리기, 뭐
레그 익스텐션, 누워서는 레그 익스텐션, 다리 그냥 누워서 다리 들어 올렸다 내리는 뭐 레그레어, 한 발로 하는 레그레이즈 뭐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서서 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어쨌거나 우리는 걸어 다녀야 되거든요. 걸어 다녀야지 심폐지구력도 좋아지고 뼈도 좋아지고 심혈관계 질환도 좋아지거든요. 걷기 위해서 누워서, 앉아서, 서서, 그 다음에 약간 빨리 걸으면서 그 다음 뛰면서까지 돼야지만 건강한 신체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50대 이후에 한국인들 건강이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생활습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생활습관. 과다한 나트륨 섭취, 과다한 당 섭취, 이런 음식들을 우리는 그냥 20, 30대에는 모르고 먹었던 음식들이, 그때는 살이 안 쪘으니까 그냥 편하게 먹었던 음식들이 40, 50대 되다 보면은 기초대사량은 떨어지고 근골격도 약해지고, 그러니까 몸에서 살은 더 많이 찌고, 살이 많이 찌면서 신체적 능력이 떨어지니까 움직이기 싫어지고 계속 앉게 되고 누워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중년 50대가 되면은 아무래도 좀 힘들어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런 내장 지방을 빼거나 체지방을 뺄 때 이런 수용체들이 있습니다. 알파 수용체라고 하는 것과 베타 수용체들이 있는데, 중년이 됐을 때 제일 고민은 아마 뱃살일 겁니다. 이 뱃살, 허리둘레가 이제 점점 늘어나는 거가 고민이 되고, 허리둘레가 늘어나니까 허리, 무릎 뭐 다 아프거든요. 어깨. 이 허리둘레가 줄면은 통증 줄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대체적으로 봤을 때 내장 지방은 그 알파 수용체, 베타 수용체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내장 지방은 이 베타 수용체가 많고요. 체지방, 이게 피하 지방, 이게 허벅지나 뱃살이나 엉덩이 뒤쪽에 들어가는 거는 알파 수용체가 많습니다. 알파 수용체는 지방이 잘 이렇게 안 빠지는 수용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베타 수용체는 지방이 잘 빠지는 수용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 조절만 잘하고 운동만 하면 뱃살이 빠지는데, 뱃살 중에서 어디가 더 잘 빠지냐면 내장 지방이 잘 빠집니다. 그리고 피하 지방은 천천히 빠져요. 왜냐하면 피하 지방이 알파 수용체가 많고 내장 지방엔 베타 수용체가 많고, 그리고 세포 자체에 있는 지방 크기에도 내장 지방의 크기가 훨씬 크고요. 체지방, 피하 지방에 있는 게 훨씬 작습니다. 그래서 1, 2주만 운동해도 남성분들은 내장 지방이 사실 많다 보니까 남성분들은 1, 2주 운동하면 좀 티가 나요. 뱃살이 쭉 줄어요. 근데 여성분들은 내장 지방보다는 엉덩이나 허벅지 뒤, 이 뱃살, 허리살, 뭐 팔뚝살 이런 쪽이 많다 보니까 피하 지방이 빠지는 속도 자체가 늦다 보니까 여성분들은 좀 그게 더뎌지게 느껴져요. 근데 이런 현상들이 20, 30대에는 못 느끼는 현상들인데 40, 50대 되다 보면은 이 내장 지방과 피하 지방에 있어서 나는 왜 살이 잘 안 빠져요? 왜 티가 안 나요? 막 이런 부분도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분들이 근육이 많아서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더 많이 이렇게 지방을 이렇게 분해할 수 있는 신체적인 조건도 있는 반면에 신체 골격상, 그리고 이런 호르몬적 부분도 포함 다 해서 남성분들은 내장 지방이 많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쉽게 1, 2주만 해도 티가 좀 잘 나고, 여성분들은 1, 2주만 하더라도 티가 덜 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년 이후 가장 많이 하는 잘못된 건강 습관 한 가지를 꼽는다면 무엇인가요? 중년 이후에 이제 20, 30대와는 틀리게 신체적 능력이 좋다면 바로 밖에서 사람들과 뛰어놀거나 아니면 이렇게 같이 활동을 하거나 레저를 보내거나 할 텐데, 중년 이후에 조금 아무래도 좀 힘든 부분은 그냥 운동이 걷기로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운동을 한다는 건 걷기가 아니라 이게 숨이 이렇게 가빠야 되는 거거든요. 숨이 가쁘고 이산화탄소의 양이 많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몸에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되면 배출될수록 신체적인 능력이 좋아지거든요. 근데 그냥 평범하게 걷기식으로 한다. 이게 잘못된 생활 습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식후에 하는 거는 괜찮아요. 왜냐면 혈당을 올리지 않게끔, 인슐린이 올리지 않게끔, 내 몸에 지방이 잘 안 쌓이게끔 신체적으로 그 몸 상태를 만들어주는 건 좋은데, 그냥 운동을 걷기식으로 한다? 이거는 사실상 운동이 아니라 그냥 신체 활동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숨이 가쁘게끔 운동할 수 있게끔 하루에 10분 이상 가쁘게끔 해주시는 거, 이게 중요하고요. 시간이 많다 그럼 30분, 더 많다 1시간 이렇게 늘려가 주시는 게 좋습니다. 숨이 가빠야지만 탄수화물의 양이 많이 나가야지만 몸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땀이 나게 되어 있고요. 땀이 나게 되려면 그냥 천천히 걷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호흡이 원활하게 있는 상태에서 한다? 이거는 그냥 신체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이 운동만은 추천하고 싶다 하는 간단한 운동법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일상생활 중에서 꼭 여러분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스트레칭적인 거 하나, 두 번째, 무릎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 하나. 이 2가지는 중년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스트레칭, 맥켄지 신전 운동이라고 하는 동작인데 의자에서 하는 겁니다. 의자에서 두 팔을 양옆으로 이렇게 펼치고요. 그 다음에 이 허리가 이렇게 말린 상태가 아니라 허리를 이렇게 전방경사를 만들어주고 골반을 뒤로 후방으로 돌리면서 전방경사를 만들어주고 견갑골이 모이게끔 하면서 붙여준 상태에서 고개를 뒤로 젖힙니다. 자, 여기서 키포인트는 엄지를 뒤로 제껴주는 겁니다. 그래야지 어깨 관절의 유연성이 더 높아지고 가슴이 펴지면서 말린 등이 쭉 펴집니다. 허리도 좋아지고 경추도 좋아지고. 자, 이 자세를 20초씩 3회를 해주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20초씩 3회. 아침, 점심, 저녁. 키포인트, 엄지를 뒤로 제껴주는 겁니다. 펼쳐서. 그래서 견갑골을 모아주고, 그래야지만 목에 있는 경추와 허리에 있는 요추가 척추에 있어서 C자라인이 딱, 역C자라인이 딱 이루어집니다. 이 흉추 빼놓고 목과 허리만 역C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목 통증 줄고, 어깨 통증 줄고, 허리 통증도 줄어듭니다. 이거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년분들한테 또 도움이 되는 게 가장 편하면서도 할 수 있는 운동인데, 이 다리, 그냥 의자에서 다리 들어 올렸다 내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옆에 이렇게 잡고 편하게 다리 이렇게 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내렸다가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반대쪽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 운동이 좋은 이유는 뭐냐면요. 허벅지 뒤에 있는 햄스트링 이완이 되면서 앞에 있는 대퇴사두근이 강화되면서 무릎이 안정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루에 한 3세트 정도 20번씩 아침, 저녁으로 꼭 해주시면 무릎이 예전하고 정말 틀리게 정말 편해질 겁니다. 뒤에 있는 허벅지 뒷근육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이 오금에서 혈액순환도 잘 되고 림프순환도 원활해지게 되거든요. 무릎 통증이 또 줄어들어요. 그리고 앞에 있는 허벅지가 강화되면서 무릎이 편안해집니다. 여러분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갑자기 무너진다고들 하는데요. 중년에 특히 조심해야 할 경고 신호가 있을까요? 중년이 되면 저도 중년이라서 너무 느끼는 건데 저는 20, 30대 때 제가 태권도 사범을 했을 때입니다. 저랑 가장 친한 친구와 태권도 사범을 하면서 숙식을 했을 때인데 그 도장에서 숙식하면서 근데 저녁에 일 다 끝나고 나면 밥 둘이 두세 공기씩은 먹으면서 김치랑 그냥 돼지 볶음이랑 다 먹고 나서 바로 그거 먹고 10분 있다가 투게더 아이스크림을 먹었어요. 근데 다음날 그때는 이제 복근이라고 하죠. 이런 복근, 왕자 이런 것들이 흐려지지 않을 만큼 신체 활동도 많았고 몸 상태도 그렇게 좀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아프지도 않고 많이 먹어도 괜찮다. 살도 안 찌네? 이런 식으로 그냥 무지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40대가 지나고 50대 중년에 딱 오다 보니까 느끼는 거. 첫 번째가 먹으면 살이 많이 쪄요. 그냥 많이 먹으면 옛날처럼 먹으면 그러니까 많이 먹으면이라기보다 젊었을 때처럼 먹으면 살찝니다. 조절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옛날처럼 이 소화 능력이 좋지가 않아요. 소화관에 있는 위장도 다 근육들이기 때문에 이런 능력도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통증. 그냥 어느 순간 어깨 통증이 한번 오고 어느 순간 목 통증이 오고 어느 순간 무릎 통증, 골반 통증, 발목 통증들이 옵니다. 근데 이 통증들이 왔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통증이 왔네? 그냥 이제 근데 며칠 지나고 파스 붙인 다음에 며칠 지나면 이게 좀 좋아져요. 근데 그 신호가 뭐냐면 단축되고 굳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계속 몸이 계속 신호예요. 그게 통증이 아파 그래서 한 달 정도 병원 다니고 뭐 한 다음에 이제 통증이 잡혔네 하고 유연성 운동을 안 하고 가동범위 운동을 안 하고 신체 운동을 안 하고 그냥 냅두면 이게 체형이 계속 앞으로 이렇게 굽어지는 현상들을 받게 되실 거예요. 어깨는 앞으로 굽히면서 라운드 숄더가 되고 등은 굽고 목은 앞으로 쭉 나오는 거북목이 되고 허리는 이렇게 계속 앞으로 이렇게 전방 경사가 되지 않고 약간 굽혀지면서 허리도 앞으로 꼬부랑 할머니처럼 앞으로 굽히고 무릎도 옛날만큼 펴지지가 않고 고관절도 가동 범위가 줄어들면서 다리는 옛날만큼 올라가지 않고 이런 현상들이 바로 노화가 진행되는 현상이거든요. 이 노화가 진행되는 현상은 바로 이런 통증들의 시작이고 먹으면 내가 살이 잘 찐다? 옛날만큼 그러지 않네. 이게 신호 1번. 2번은 통증. 아프네? 이게 신호입니다. 이때 정말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통증을 잡고 가동범위를 넓히고 유연성 운동을 하고 근력 운동을 해주셔갖고 이게 단축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지 이 통증들로 인해서 여기가 굽고 그 다음 반대쪽 굽고 목 굽고 고관절 굽고 계속 굽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내 몸 형태가 갑자기 정말 노화가 많이 일어난 내 몸 형태의 몸이 됐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하루 10분 내 몸 리셋, 저자 김재원입니다. 저는 현재 인간미 넘치는 건강 이야기의 건강 멘토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는 한 53만 지금 분들이 구독을 해주시고 있고, 제가 이렇게 좀 좋은 계기로 여기 나와서 이렇게 또 여러분에게 인터뷰를 하고 또 강의를 드린 점에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하루 10분 내 몸 리셋이라는 책을 출간하게 됐습니다. 제가 한 20여 년 동안 1만 명 정도의 회원분들을 상담해 드리고 또 강의도 많이 나가기도 하고, 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좀 드리고자 이번 강의를 하게 되었고요. 또 책을 쓴 제일 큰 목적은, 사실 저라는 사람이 책을 쓴다는 게 정말 맞는 걸까? 세상에 유명하시고 너무 대단하시고 위인 같은 분들만 책을 쓴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우연치 않는 상황 속에서 좋은 분들을 만나서 저한테 권유를 해주시고 책을 써보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을 해주셔갖고, 그때 이제 많은 고심을 하고 좀 마음을 다잡게 됐습니다. 그때 고심했던 이유는, 저의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옆에 있었으면 제가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고심을 덜하고 결정도 빨리 하고 책도 좀 더 빨리 쓰거나 여러분들 좀 빨리 찾아뵈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내가 이제 좀 몇 년 전에 일찍 좀 어쩔 수 없이 하늘나라로 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아들도 육아를 해야 되고, 그때 아들이 초등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도 육아를 해야 되고, 아들과 또 집안일과 또 사회생활도 하면서 또 돈도 벌어야 되는 상황들도 막 겹치다 보니까, 또 플러스해서 저도 굉장한 상실감에 빠져 있어서 저라는 사람이 과연 책을 써야 되는지가 의문이었습니다. 그 고심이 제일 컸어요. 내가 슬프고 내가 너무 힘든데, 내가 이렇게 잘 못 일어나고 이런 상태인데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내가 건강이라는 이야기를 해도 될까라는 고심을 많이 했다가, 이제 주변에서 가까운 가족분들이나 주변에서 좀 힘을 주시고, 그리고 또 구독자, 제 인감이 넘치는 건강 멘토 채널의 구독자분들도 통증이 줄었다, 몸이 좋아졌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갖고 또 많은 힘을 얻게 됐어요. 마지막으로 또 아들이 아빠가 이렇게 활동하는 모습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뿌듯해하고, 엄마가 없는 부재 안에서도 아들이 이렇게 좀 엄마에 대한 사랑이 아빠한테 닿오다 보니까 아빠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 모습이 마음의 자존감과 연관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좀 마음을 다잡게 되고, 아들하고 이제 좀 산을 다니면서 책을 좀 쓰게 됐습니다. 그게 2024년도 10월부터인 것 같아요. 10월부터 책을 쓰게 돼서 한 1년여간 책을 쓰고 이렇게 여러분께 찾아뵙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 드리긴 좀 뭐하지만, 그때 1년여 전에, 뭐 2년여 전 2023년도에 일이 일어났었던 이제 저한테 큰 아픔, 큰 상실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들이 몸무게가 원래 이렇게 퉁퉁하기도 했지만 한 18kg 정도 막 이렇게 체중이 엄청 많이 불어나게 되고, 저도 뱃살이 너무 많이 불어나고, 생활이 이렇게 영이롭지 않은 상태에서 좀 생활하다 보니까 망가져 갔어요. 이게 좀 밑바닥까지, 정말 밑바닥까지 갔었는데, 어느 순간 아들이 이제 저한테 와서 아이들이 이렇게 놀린다고, 엄마 없는 부재에 있어서 많이 이제 놀리는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 이제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되다 보면은 큰일 나겠다, 그런 감정이 막 치올르면서 이제 아들하고 산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책을 쓰게 됐고, 아들하고 지금까지는 한 60여 곳에서 한 80여 곳의 큰 산들을 다 다니기도 하고, 지금도 다니고 있고, 작은 산들도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한 18kg에서 한 20kg 빠졌고요. 키도 한 3cm 정도 컸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저한테는 되게 큰 자존감과 자신감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기면서 책을 써도 되겠다라는 마음이 더 생기게 됐어요. 쓰면서도.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와서 좀 인사드리는 부분들, 그리고 또 이번에 제 책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한번 한 권씩 갖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언제건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제 채널에 와서 문의하셔도 되고요. 이쪽 똑똑한 한 스푼 이쪽 채널에 와서도 문의를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언제나 건강과 함께하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건강 멘토로 함께하고 싶습니다. 사운드 바디, 사운드 마인드라고는 키워드를 갖고 있는 제 채널인데, 사운드 바디, 사운드 마인드라는 말은 몸이 건강해야 정신도 건강해진다. 제가 그건 직접 몸소 느꼈거든요. 어려서부터 운동도 하고 체육 쪽으로 공부도 하고 박사학위까지 밟고 했지만, 제가 큰 상실감을 겪다 보니까 몸이 망가지면 마음도 망가지고 자존감, 자신감 다 밑바닥까지 가더라고요. 근데 몸이 다시 건강해지니까 정신도 건강해지고 좀 더 자존감도 올라가면서 자신감도 올라가게 되는 제 모습을 확인하게 되고, 또 제 아들의 모습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조금이라도 심적으로
좀 자존감이 떨어졌거나 자신감이 떨어졌거나 아니면 외적으로 내가 약해져 있다라는 모습을 느끼신다면 사운드 바디, 사운드 마인드, 몸이 건강을 먼저 찾으시고 그 다음에 바로 따라오는 마음도 정신도 건강해진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